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 될. 2. 한국 신기술 공개하자 시진핑 멘붕. 3. 한국 천문학적 라이센스비 받게 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수산자원 소비량 1위 국가 그리고 세계 수산물 1인당 섭취량 1위 국가 한국. 이러한 한국인들에게 식량 창고로 떠오르고 있는 뜻밖의 바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물 수출로 먹고 사는 세계의 어민들에게는 한국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이며 심지어 유럽에서도 한국에 아주 고마워하는 어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의 증가 그리고 해양 발전소 시설의 증가, 또 새로운 산업 국가들의 부상 등의 이유로 세계의 바다는 오염의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오염 이슈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잘만 관리한다면 세계인들의 식량 보고처럼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다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매우 우호적인 나라들, 앞으로 더 친해질 필요가 있는 나라들이 있어서 이러한 나라들과의 우호 연대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이러한 오염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다들은 어디가 있을지, 또 세계적인 환경오염 이슈에서 가치가 높은 바다는 어느 바다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 이식물 호수. 최근 한국인들에게 관광지로 급부상 중인 한국의 매우 우호적인 나라 키르기스스탄에는 매우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호수가 아닙니다. 사실상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길이는 무려 177km, 폭은 57km로 거의 작은 나라 하나에 준하는 사이즈의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의 서적들은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천산산맥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염수호로서 바닷물이 짜고 수평선이 보일 정도의 넓이로 인해 마치 바다와 흡사합니다.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무려 700m에 이르러 서해바다보다 장엄한 이미지를 줍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호수의 해발고도가 무려 1600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한반도의 높은 산들, 심지어 설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호수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곳에 흘러들어오는 강물은 천산산맥을 비롯해 모두 깨끗한 산악지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하나도 없어서 아랄해와 같이 물이 줄어들 염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키르기스스탄과 국제단체에서는 이 지역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해산물을 먹으려면 바로 이 호수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찾으면 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라던가 여러 해양 오염 이슈에서 이 이시쿨 호수는 해발고도 1600m 이상에 위치해 있는 특성, 그리고 오염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람사르 지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성상 세계의 보물창고처럼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한국과의 경제적 연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마땅히 수출을 할 만한 물건이 없는 나라여서 노동력 수출 정도를 한국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시쿨 호수에서의 청정한 수산자원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바다에서 온 수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한국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한국과 직항 항공 노선이 개설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나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 호수를 방문해 보는 건 좋은 여행의 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복원 중인 바다 아랄해. 한국의 물관리 기술이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련 국가기관 산림청 등의 지원을 통해 구분이 일면적으로 줄어든 아랄해 바다를 다시 청정한 바다로 복원하는 데 부분적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 또 지구적인 환경 변화를 얘기할 때 아랄해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바다 하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거대하던 내륙 바다 자체가 말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곳은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레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들은 이제 황량한 사막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올 법한 엄청난 환경적 변화를 아라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라레의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아라레.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아라레 일대가 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업 활동도 다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 바다에서 활동하는 어부들의 소득이 짭짤한 편입니다. 하룻밤 아라레에서의 낚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화폐 단위로 10만 탱게 미화 533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어치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만에 80만 원이면 카자흐스탄에선 매우 큰 고소득인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에는 바다가 없고 카스피해라는 또 다른 내륙 바다가 있으나 이곳에서 대규모 석유 유전지대가 발견되면서 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던 바다였던 카스피해에서는 멸종 위기, 바다표범 2,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죽음의 바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매우 여러 나라들이 걸치고 있는 내륙 바다로서 관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입니다. 반면 바로 인근에 위치한 아랄해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보호 노력에 더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우즈베크와 카자흐스탄 단 두 나라뿐이어서 청정한 내륙 바다로 다시금 탄생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우리나라 산림청이라던가 관련 수자원 공기업 등의 노력이 이 아랄해 바다 복원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멋진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아랄해 연안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곳에서 나는 깨끗한 수산자원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 지중해 연안. 지중해가 갑자기 한국인의 식량 창고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들은 다를 아닌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더더욱 엄격한 환경오염 기준을 가지고 해양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명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중해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태리 바다에서는 최근 푸른 꽃게 블루크랩이 이태리 수산업계를 회방 놓고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기후적 변화의 여파로 인해 이태리인들이 즐겨 먹던 조개류를 먹어치우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중해 국가 세계적인 미식 국가로 유명한 이태리인들은 게를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게를 이태리인들은 밥상 위에 올리지 않아 그대로 버리는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푸른 꽃게를 한국으로 잡아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이태리 수산업계, 희망의 소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수산물 소비량, 1인당 수산자원 섭취량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국가인 만큼 만약 이태리 수산업계가 한국의 푸른 꽃게를 수출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이태리 간에는 교역량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태리산 꽃게를 먹게 될 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지중해산 푸른 꽃게를 이태리 맞은편 튀니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튀니지 역시 2014년도부터 푸른 꽃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2017년도부터 한국에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렇다 할 만한 국가적 수입이 없었던 튀니지에서 소위 대박이 난 수산자원입니다. 이태리까지 푸른 꽃게 수출을 한국에 하게 된다면 이태리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은 이러한 지중해의 블루크랩만이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되는 수산자원이 아닙니다. 지중해의 지브롤터 해협을 바로 벗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아프리카 북서부 연안에서 잡히는 문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모로코, 세네갈 등의 북아프리카 북서부 연안 국가들 중에서는 문어를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은 이슬람 국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종교적 이유로 문어를 먹지 못해서 다수의 어획량을 한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국에 고마워하는 북유럽의 어민들.
북유럽의 북해 어민들, 특히 스코틀랜드의 어민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땡스풀한 나라, 고마운 나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볼 정도인데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까다로운 지중해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국가들 역시 바다를 매우 사랑하는 나라들입니다. 그중에 또 다른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북해입니다. 영국의 어민들은 최근 블루크랩 개체수 증가로 인해 고통받는 이태리의 어민들처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골뱅이 때문입니다. 골뱅이는 영국인들뿐 아니라 유럽 사람들도 먹지 않는 어종이었습니다. 뭔가 외계인같이 생긴 모양 때문일까요? 그런데 영국 어민들이 한국 덕분에 소위 횡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뱅이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인 걸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국 사람들에게 수출하기 위해 어업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영국 북해 부둣가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골뱅이, 잡이 어선틀로 인해 북해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은 브렉시트 등의 여파로 경제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해 연안 어업 활동이 많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아예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으로의 수산자원 수출 활황이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의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5번째 세계에서 가장 정화 능력이 좋은 바다 서해바다. 한국의 서해바다 황해 옐로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의 바다 서해는 세계인들에게 오염의 바다처럼 널리 인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바로 중국의 동해 연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 플라스틱과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세계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정화력을 지닌 바다로 유명합니다. 바로 서해의 갯벌들 덕분입니다. 최근 발표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해의 갯벌은 놀라운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유입되는 많은 오염물질들은 갯벌의 식물과 미생물에 의해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0제곱킬로미터 위 갯벌이 갖는 정화 능력은 10만 명이 사는 도시의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과 같아 1제곱킬로미터당 1년에 약 30만 불의 가치를 지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갯벌이 가장 많은 바다는 역시 서해바다이며 생물 다양성 역시 풍부한 바다가 바로 서해의 갯벌들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바다는 세계적인 생태학적 가치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합심하여 보호해야 할 바다이자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서 갯벌이 정화하지 못하는 수준의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의 우려가 상존의 서해 유역의 환경 정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의체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여러 개의 바다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식량 창고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러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천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 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물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제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2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 위 히토금속은 성림 첨단 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한화큐셀의 태양광 패널이 미국 최고의 패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 10일 미국 태양광 브랜드 분석기관인 슬라리뷰스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NABCEP이 주도한 2022 태양광 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 태양광 설치 기사 중 66%가 가장 선호하는 태양광 패널 브랜드는 바로 한화큐셀이었습니다. 한화의 뒤를 이어 중국 REC, 캐네디언 솔라, 캐나다 실팝솔라 등이 인기 브랜드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태양광 설치 기사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고출력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시리즈를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만족시켰습니다. 큐피크 듀오는 스몰캡 기술을 적용해 셀과 셀 사이 간격을 최적화하고 모듈 발전 효율을 높인 제품인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기준보다 2에서 3배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출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험 인증 업체 TUV 라인란드의 신규 태양광 모듈 품질 검사에서 태양광 업계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화큐셀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북미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태양광 하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밸류체인을 독점하며 점유율 80% 이상을 자랑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태양광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기술 개발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히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율 30%를 뛰어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개발은 현재 총성 없는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2026년 탠덤 태양전지 전환을 위한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 한편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태양광 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태양광이 미 인플레이션법, 즉 IRA 위 수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에 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미국산 부품에 최대 40% 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미국에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 필요한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마련된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수혜는 특히 한국 태양광 기업에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떠오른 곳은 현재 미국에서 3조 2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한화큐셀입니다. 한화큐셀은 현재 짓고 있는 조지아주 달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량 5.1기가와트에 더해 내년까지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해 생산 능력을 8.4기가와트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사실 지난 몇 년 사이 태양광 사업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태양광은 북미 시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큐셀의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의 점유율은 33.7%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점유율 수치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였습니다. 즉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과 IRA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태양광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맞은 반면 미국 시장을 잃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몰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패널뿐만 아니라 ESS도 중요합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문제는 중국산 ESS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ESS는 전기 생산량이 기후에 따라 들쑥날쑥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주로 설치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ESS에서 핵심 설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화재의 주원인으로 ESS에 장착된 중국산 배터리가 지목된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땅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지만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중국은 최근 태양전지, 셀, 위주 원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자 태양광 발전 용량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가 중국산 패널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했을 정도로 중국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태양광 패널 공급망에서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자 세계 각국은 중국 내 생산 거점이 집중되어 있어 만일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태양광 전체의 글로벌 공급망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한국 기업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태양광 시장에 한국이 기술력과 특허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화에 엄청난 호재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판결이 나온 겁니다. 4년여간 이어져 온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 한화의 법적 다툼에서 중국 태양광 업체 론지솔라가 한화의 무릎을 꿇으며 한화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화큐셀은 2019년 3월 실리콘계 고효율 태양광 셀 기술인 퍼크 PERC 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론지슬라와 진코슬라, REC 그룹을 제소했습니다. 퍼크 PERC 셀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투과한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로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 양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승소 결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중국 법원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과 독일 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 법원도 지난해 3월 론지슬라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론지솔라의 태양광 제품은 한화큐셀의 기술을 침해했기에 곧바로 독일과 영국, 스위스,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등 11개국에서 판로가 막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 특허청, 에포, 도진코슬라, 론지슬라, REC슬라가 제기한 퍼크 기술 관련 특허 유효성 심판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결국 한화큐셀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업체인 트리나솔라와 합의를 통해 특허를 양도받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한화큐셀의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인 론지솔라와도 라이센스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한화큐셀에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솔라는 법정 공방을 벌어온 론지슬라는 앞으로 한화큐셀과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가 허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 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대표 태양광 기업들마저 한화의 라이센스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특허 기술을 무단 도용하며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 태양광 업체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한화큐셀은 이제 거침없이 북미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지난달 미국 역사상 최대 태양광 발전 사업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해 250만 개에 달하는 패널 공급사로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화큐셀은 오는 2027년까지 미국 전체 태양광 패널 수요의 3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미국 현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미 태양광 시장 1위를 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